한 주간의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 교수,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김광덕 미주 한국일보 서울뉴스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봅니다. 지금 리포트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사이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군수송기까지 투입됐는데 현지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2년째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서 겪은 태풍 중에는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봇대가 한 70~80% 정도가 도로 위에 다 부서진 상태로 있고 지붕들이 다 날아가고 유리창 깨지고. 자, 지금 뭐 들어봐도 굉장히 지금 상당히 22년을 거주했는데 이런 태풍 처음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여기에서 원래 태풍이 가끔 지나는 길입니다. 않으면 이번에처럼 이렇게 대규모 이렇게 위력을 발휘하는 이런 태풍이 지나간 거는 이제 진짜 수십 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전봇대가 뭐 70~80% 정도가 도로 위에 막 이렇게 넘어져 있고 뭐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유리창 깨지고 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는 환경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어떻든 이번에 이제 우리 교민들이 원래 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한 20만 명 가량 찾는 모양이에요, 1년에. 1년에 20만 명이나 가요? 20만 명, 예, 사이판에. 못 가보신 분들이 오늘 대부분일 텐데. 아유, 좀 무너지는 거.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뭐 조금씩 통계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현재 한 1,700명 가량이 있고 어떤 또 발표에 따르면 한 1,450명 있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거기다 또 교민들이 또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중에 관광객들과 또 교민의 또 건강에 또 문제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이제 또 본국으로 이렇게 귀국을 시키느냐 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네, 어쨌든 다행스러운 부분은 군수송기를 통해서 사이판에서 이제 일부는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올 것 같은데, 이 군수송기 타보셨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오래됐어요. 1997년도인가 제 타봤던 기억이 있는데. 20년 전에 타보셨군요. 예.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시끄러웠던 기억을 해요. 소음이 대단하다. 소음이 일상적인 소음 정도가 아니라 굉음 같은 게 들렸던 걸 기억합니다. 요즘 군수송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아마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일단 군수송기가 지금 이제 급파돼서 사이판에서 괌으로 이제 교민들, 우리 여행객들 모셔온 다음에 거기서 이제 괌에서 민항기로 이제 오는. 사이판에서 한국으로 오는 게 아니라 괌으로. 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일단 1,700명, 뭐 1,800명 보도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물론 야당에서 이제 이 문제도 제기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이런 것도 파악을 못 하고 있나. 숫자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네, 지금 그 파악을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빨리 이제 옮긴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사이판의 그 상황이 좀 안정이 돼야 되겠죠. 거기서 이륙할 수 있게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사이판에서 괌으로 옮기는데 사이판에서 그 괌까지 가는데 40분이고 40분이요? 사이판에서 만약에 그 항공기로 그 인천까지 오면은 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태 수송기를 타고 수송기가 또 덕체가 상당히 크지가 않거든요. 전체 정원이 한 100명 정도 되고 상당히 소음도 심하고 자식도 상당히 불편하고, 이 상태에서 교민들이 4시간 동안 타고 올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40분 거리에 있는 괌으로 옮겨서 괌에서부터는 우리 국적기가 운항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오늘 아마 일진이 지금 시간으로 보면 우리 시간으로 그 한국에 인천공항에 6시 40분쯤 그래서 7시 사이에 첫 그 일진이 들어올 거예요. 아니, 저 딱 봐도 비행기가 사실 크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수송기 저도 한번 타봤는데요. 저는 14년 전에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에 그 유럽 순방을 마치고 쿠웨이트에서 이라크로 비밀리에 전격적으로 방문할 때 자이툰 부대를 방문할 때 저도 당시 그때 취재 기자로 같이 있었는데 수송기 2대로 나눠갖고 한 대는 대통령과 참모들, 한 대는 취재 기자들이 갔는데 근데 이제 저희들 기자들이 한 20~30명 탔어요. 그런데 타보니까 아까 말했지만 정확하게 소음이 제일 심한 게 거의 뭐 굉음 비슷해요, 거의.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줄었는지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굉장히 좀 흔들리는 게 좀 있고.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되게 그다음에 걱정입니다. 그렇죠. 그게 그래서 제가 탔는데도 제가 그 당시 지금보다 더 젊었으니까. 근데도 좀 힘들었는데 거기다가 또 의자가 또 비행기처럼 이렇게 이코노미는 그래도 의자가 제대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뭐 간이 의자 같은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불비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은 사이판에서 또 이거는 또 어느 정도의 용량 그 기름을 탱크에 실을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어서 무한정 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판 이번에 괌까지는 직접 갔다 그래요. 인천공항에서. 그런데
사이판에서 바로 그러니까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만은 그게 만일의 경우에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제 이번에 괌까지만 가서 괌에서 이제 정규 비행기로 다시 이제 인천으로 오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이판 괌을 일단은 지금 현재 그 비행기의 최대 정원은 114명인데 한 90명 가량 현실적으로 태울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2번 정도 운항을 해서 한 180명, 1,700명의 지금 관광객 중 발목 낀 관광객 중에 180명 정도 이렇게 먼저 급한 사람들, 그 사람들 먼저 이제 일단 지금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게 몸적으로도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그래도 다행이라 그럴까요? 그래도 내일부터는 그래도 민항기가 그래도 좀 이게 이착륙이 될 것 같다라고는 얘기가 있긴 해요. 현지 사정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노약자나 이제 임산부들 이분들은 이제 급하니까. 군수송기라는 게 원래 작전용으로 이제 있는 비행기니까 당연히 군인분들을 위한 거니까 민간인을 생각한 게 아니니까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일단 와서 빨리 이제 한국으로 와야 되겠죠. 내일부터 그 사이판이 그 공항이 전면 그 다시 운항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륙만 됩니다. 착륙은 안 되고. 착륙은 안 되고요? 이륙만 되고 이륙도 낮 시간에 그 밝은 시간에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태풍 때문에 관제탑이 무너졌고 또 이 활주로가 훼손이 됐기 때문에 육안으로 해야 되는 거죠. 육안으로 해야 되니까는 그 이륙만 하되 그것도 낮 시간에 제한적으로 내일부터 그럼 우리 교민들이나 관광객분들이 바로 다 오시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수 있겠네요. 내일 낮 시간만 제한이 돼서 이륙을 하는 것이고 또 거기 우리 관광객이 1,800명이 묶였지만은 다른 관광객들도 또 그렇죠. 다른 국가들도 또 우리는 일단 군항기가 가서 수송을 오늘 2차례 시작을 했고 그 내일부터는 수도를 올리고 또 군항기를 수송기를 새로 투입하는 신규 투입하는 이 계획까지 짜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그러니까 어쨌든 낮에 공항이 그 운항이 되지만은 우리 그 수송기가 많은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이 사이판 관광객들 발이 묶으면서 그 하루 숙박비가 100만 원이라는 말도 이게 있었잖아요. 청와대 정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구해주세요. 이게 또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요?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시죠. 저희가 현지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1박에 100만 원으로 달라고 그런 요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아마도 이제 100만 원 아마 100불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10만 원 100불이 정도요? 혹시 완화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그 지금 보니까 이게 혹시 100불이 와전돼서 지금 100만 원이 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기 사이판에서 이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이제 또 직접 본인이 올리거나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듣고 올리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 태풍이 지나갔는데 첫날은 안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지금 뭐 이제 100만 원을 요구하는 숙박업체들도 생겨나고 있다, 호텔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거기 이제 아까 현지 교민 이야기는 자기네 영사관 통해서도 하고 자기네 교민 단체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런 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해서 요게 혹시 국민청원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근데 국민청원에 올리는 사람들도 뭐 이게 뭐 일부러 가짜 뉴스를 올렸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는 틀린 이야기인데 그래도 일부 소위 그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했잖아. 이게 지각이 좀 별로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100만 원을 한번 불러봤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는 거죠. 원래 한 얼마 정도예요? 제가 사이판을 못 가봐가지고. 사실 저도 못 가봤거든요. 그래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저희는 다 못 가봤군요. 여기는 군수송기 타봤는데 2명 저도 사이판을 가보진 못해가지고. 공간 사람이 100불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 정도 수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사이판은 지금 뭐 관광지고 그 세계적인 유명한 관광지니까 실내로 하는 거예요. 여기 또 미국령이죠. 미국령이고 또 신의가 있어야 되는 곳이고. 그러니까는 그 우리도 관광지에서 수요가 많으면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죠. 성수기 때는 당연히 올라가죠. 그런데 지금 사이판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새로 들어간 관광객은 없어요. 기존에 있던 관광객이잖아요. 기존에 있던 관광객이 빠져나간다고 그게 다른 사람이 올 것도 아닌데 그 리조트나 호텔에 그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다는 건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요즘 보면은 정말 어디 여행 가기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인기 여행지죠. 뭐 인도네시아나 뭐 일본 오사카나 아니면 이번에 지금 사이판까지. 맞아요. 오사카도 그랬었군요, 진짜. 자연재해 때문에 관광객들이 발이 묶이는 이런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저도 뭐 지진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거기 무슨 뭐 불의 무슨 화산지대라고 그러잖아요. 태평양 지역이. 기본적으로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많은 곳이죠. 그리고 태풍이 발생하면 되게 그쪽에서 발생해서 올라오는 거니까 타이푼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여행하시는 분들은 정확히 천재지변학을 예견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저도 계절이나 어떤 시기에 따라서 어떠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이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헌법에도 재외국민 보호의 의무 규정이 있어요. 우리 헌법에.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서도 어떤 외교부도 그렇고 영사관도 그렇고 말이죠. 이런 상황을 정말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나름의 매뉴얼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어휴, 저 건물이 아니 근데 저기요 이게 사이판 여행 가시려고 계획했던 분들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돈은 여행사에다 내놓은 분들 계실 거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두 가지 케이스죠. 그 여행사에 패키지 여행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자유여행, 개별 여행 가는 경우가 있고.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는 원래 그 계약을 취소를 하면은 취소를 하면은 위약금을 물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여행사들이 한국 여행사들이 앞다퉈서 이런 위약금을 면제해주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 시기가 특히 11월 말까지 어떤 그 대형 여행사는 11월 말까지 면제해주겠다. 왜 그러냐면 완전 복구되는데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행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위약금은 그 면제가 될 거예요. 되는데 자유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그것은 본인들이 호텔 같은데 미리 다 취소를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일일이 하는데 그쪽 현지 호텔에서 그것을 위약금을 면제를 할지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러네요. 좀 복잡한 게 지금 또. 어쨌든 뭐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은 우리 정부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사이판에 가 계시는 우리 관광객들이 조금 편안하게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셔야죠. 돌아오기를 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핵심 인물이었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사실 가운데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며 오늘 새벽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지위와 역할, 수사 경과 등을 종합해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임 전 차장은 곧바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임 전 차장은 영장실질 심사에서 재판 개입은 인정하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그동안 임 전 차장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실무 총책임자로 지목해왔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넉 달 만에 첫 구속 사례가 나오면서 윗선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검찰이 임 전 차장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 고영한 등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구속이 된 거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제 법원행정처의 기조실장도 지냈고 전 차장도 지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처장까지 지낸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차장인데 이번에 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 수사에 거의 키맨으로 알려질 정도로 핵심 인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분도 판사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 대법관 후보로도 거론될 정도로 이렇게 그런데 그다음에 바로 위에 이 사람이 이제 키맨이라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굉장히 검찰이 이제 영장을 신청하면서 30개의 범죄 사실을 이제 나열을 했죠. 30개요? 네, 30개. 아주 이례적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게 연관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 바로 직속 상관이었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법원 행정처장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또 그 위에 그 바로 위로 올라가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렇게까지 해서 윗선으로의 수사가 확대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여러 가지 이제 사법행정권 이런 남용이라든가 그럼 이게 시작이란 말씀이세요? 이제 그동안 계속 수사가 서너 달 됐습니다만
그동안은 한 80, 90% 내지 90%가 같은 법원에서 다 영장을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제 식구 뭐 봐주기냐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예. 요번에는 제가 어떨까 이제 궁금했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의외로 이제 결국에는 발부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발부를 지금 검찰에서 보고 있는 거는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장 같은 경우에는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그 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윗선으로 이제 수사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추론하는 게 뭐 당연한 거겠죠. 예. 전 법원 행정처 차장입니다. 네. 차장이고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법원 요직에 있던 분이 아까 우리 김 본부장 말씀처럼 대법관 후보까지 올라왔던 분이에요. 예. 이제 퇴직한 다음에 1년 만에 구속된 상황인데 예. 그동안 그 관련자들에 대한 그 영장이 계속 기각이 됐는데 그 영장이 구속영장도 아니고요. 압수수색 영장들이었어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뭐 별로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제 계속 영장을 기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 임종헌 전 차장의 경우에도 기각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이제 예측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지금 말씀처럼 임종헌 전 차장이 진술할 때 윗선 지시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박병대 전 대법관 그리고 이제 그 고영한 전 대법관 얼마 안 됐죠 퇴임한 이런 분들 윗선의 지시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은 이 사법농단의 핵심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종헌 전 차장을 구속함으로써 일단 검찰의 이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어쨌든 검찰은 현재 1차적 관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언제 포토라인에 세울 것이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이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지 뭐 유죄가 인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영장 발부만 된 거죠. 받고 있는 혐의가 뭐 통진당이나 정교조 소송에 개입을 했다. 또 강제징용 소송 판결에 개입했다 이런 것인데 재판 개입이죠. 뭐 여건에 저는 재판 거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 거래라고 이야기하는데 임종헌 전 차장 이야기는 이런 부분에 내가 행정처 차장을 하면서 어떤 행정적으로 그 행정권을 남용을 했다. 이것은 내 인정한다. 그런데 이것은 내부 징계 대상이지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한 역할이 이 내부 징계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직권 남용으로 해서 형사처벌 받을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일단 그 영장전담법원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쨌든 그 증거인멸 우려 또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이래서 영장을 발부를 한 상태예요. 발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 윗선 아까 말씀하신 그 법원 행정처장 두 사람 또는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계속 그 검찰이 수사를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또 좀 하나 미묘한 것이 뭐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가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죠. 구속영장 계속 기각되니까 이거 판사들 제 식구 감싸기 아니야 그러면은 새로 그거 만들어 못 믿겠다 이거죠. 그것을 설치를 하자고 박주민 의원이 그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 박지원 민평당 전 대표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사람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100% 발부 안 된다. 이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덜컥 발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럼 특별재판부 논의에도 새로운 그 변수가 생길 수가 있죠. 사실은 저는 며칠 전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어떤 변호사분이 구속 이 가능성은 적다고 했는데 저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그러니까 그동안에 영장 전담 판사들이 다 기각을 많이 해온 게 8, 90% 기각을 해왔어요.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이런 구속 영장을. 그랬는데 이번에는 일단 두 가지 측면을 하나 고려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는 특별재판부까지 보통 과거의 혁명적 상황에서만 거론됐던 특별재판부까지 구성하겠다고 이제 압박을 너희들이 계속 제 식구 감싸기 하면 특별재판부 구성하겠다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이 그런 압박을 사당이 다 그런 것들도 부담이 됐죠 법원에. 또 한 측면 또 하나는 이번에 이거는 판사 개인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지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떻든 판사가 달라졌다는데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전에 영장 전담 판사는 전통적으로 주로 이 서울중앙지법에 3명이었는데 지난달에 한 사람을 더 보임을 하고 네 번째. 그다음 이번 달에 한 사람을 더 보임했는데 이번에 오늘 발부한 사람이 이번 달에 새로 보임한 임민성 영장 전담 판사인데 이제 부장 판사급인 사람도. 근데 이 사람이 새로 되면서 마침 뭐 컴퓨터 추첨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임민성 부장 판사한테 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임민성 부장 판사이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은 그동안 법은 보통 이제 그 법원의 과거의 엘리트들이라고 소위 주장했던 사람들. 영장 판사분들이 원래 그러신 분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 대법원이라든가 뭐 이제 법원 행정처라든가 그런 데 거친 사람들 중에 이런 그런 뭐 이렇게 소위 인사에서 그런 좋은 보직을 차지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거기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런 그런 예상도 나왔다. 그래서 예측을 하셨군요. 영장 발부될 거야. 저는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번에 이제 형사재판부의 그 재판장들이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분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재척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사를 바꾸면 되겠죠. 그렇다면 굳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특별재판부의 도입이 필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특별재판부의 도입은 사실은 삼권 분립이라든지 이런 분명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내의 인사들이 연루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런 얘기가 거의 없어요 사실. 사법농단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들이 직접 개입해서 재판에 개입하고 그런 게 정황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뭐 정황입니다만, 의혹입니다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꼭 그 판사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이죠. 사법부 전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구속영장도 아닌데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특별재판부는 뭐 막연하게 사법부의 독립의 차원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은 대단히 무책임하다. 사법부도 헌법에 의한 기구고 헌법 1조 2항에 있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요. 그 권력은 사법부의 권력도 포함되잖아요. 그럼 그 사법부의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사법부를 성역화하는 측면이 없다는 게 있어요.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거든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전 특별재판부의 도입을 상당히 여러모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국당에서는 지금 위헌이라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초헌법적인 발상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정권 차원에서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먼저 사퇴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 자신 사퇴하든지 위헌 시비까지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이렇게 특별재판부를 들고 나오는 것은 이거는 고용세습 채용 비리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한마디로 정치적 공작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위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용세습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반면 또 민주당에서는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된다. 이게 혹시 서로 주고받아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서로 빅딜이라고 하죠. 그 고용세습에 대한 그 국정조사. 이것과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문제. 이걸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하고 국정조사도 하자. 이게 빅딜이라는 것인데 김승태 그 원내대표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건 초헌법적인 발상인데 특별재판부는 초헌법적인 발상인데 거기서 어찌 뭐 협상의 대상이 되느냐.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은 앞으로 또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많죠. 양쪽이 일단 큰 쟁점 하나씩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이 특별재판부 이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물론 이게 뭐 사법권 침해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하려면 고칠 조항이 몇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법농단 사건 1심은 특별재판부 박주민 의원 안을 보면 1심은 무조건 그 피고인 의사와 상관없이 국민 참여 재판으로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민재판 아니냐 그러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지금 서로 만약에 이것을 합의를 하려면 또 고쳐야 될 부분이 여기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특별재판관 추천위원회 있는데 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어떤 사람을 특별재판관으로 임명하자고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시민단체가 또 개입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부분을 고쳐야지 뭐 나중에 빅딜을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